루비콘강을 건넌 카이사르, 이탈리아를 수중에 넣죠. 그리고 스페인으로 떠납니다. 7개의 군단, 여기에 현지에서 모집한 80개의 대대가 있습니다. 8개 군단이죠. 그리고 유능한 장군들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카이사르 입장에서는 얼마 전 평정한 갈리아와 붙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보상으로도 중요했을 겁니다. 또 중요한 지역은 이탈리아 본토입니다. 첫 번째 신경 써줘야 될 것은 식량입니다. 로마는 포에니 전쟁 이후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의 밀 자급자족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탈리아가 지금 포도와 올리브의 땅이 된 배경에는 포에니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곡창지대라 할 수 있는 사르데냐의 폼페이우스파 총독을 몰아내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고 성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곡창지대인 시칠리아에도 쿠리오를 파견해서 소카토를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 동해안, 그리스 서해안, 다시 얘기해서 카이사르가 스페인을 정복하고 난 이후 폼페이우스와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가야만 될 아드리아해의 제해권도 확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카이사르의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카이사르는 전승장군이 아닙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이를 뒤집게 하는데 능한 사령관입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쟁을 치르는 동안도 로마 정치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로마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속주 총독은 루비콘강 이남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인재들을 발굴해서 카이사르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제출하거나 반카이사르파의 법안을 폐기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가 클로디우스였습니다. 카이사르의 두 번째 부인을 짝사랑했던 인물입니다. 명문 귀족 가문의 사람이고요. 사랑이 눈먼 클로디우스는 금남의 여신 축제에 잠입을 합니다. 스캔들이 일어나고 법정에 서게 되죠. 이를 구해준 사람이 삼두정치입니다. 카이사르와 크라수스가 이때는 주요 역할을 하죠. 불리한 알리바이 증언을 한 키케레오에게 앙심을 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젊은 층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화려한 생활을 즐기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클로디우스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역사가들은 카이사르가 클로디우스를 돈으로 매수했다고 합니다. 조선 중기 서얼들이 관직에 나설 수 없게 했던 이유는 제한된 관직, 넘치는 사람 때문입니다. 결국은 적절한 허들을 세우게 되죠. 신분제는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도 모릅니다. 빚을 청산받고 삼두의 지지를 받은 클로디우스, 당시 최고 제사장이었던 카이사르의 도움으로 입양을 통해 평민 신분을 얻게 됩니다. 호민관에 나가기 위함이죠. 호민관은 민회를 소집할 수 있고 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원로원에서 만든 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막강한 지위입니다. 카이사르에게는 이러한 호민관이 아주 유용하죠. 그렇다고 클로디우스는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클라우디우스 가문의 아들답게 자존심도 세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킬 줄도 아는 재능을 낭비하고 있었던 젊은이였습니다. 카이사르가 원했던 정책도 수행하지만 키케로를 추방하기도 하고요. 호민관에서 물러난 이후 과거에 있었던 단체를 부활시켜서 원로원파를 압박해갑니다. 기원전 53년 다음해 집정관 선거에 나섭니다. 반대파에는 원로원파에서 지원하는 호민관 출신 밀로가 있습니다. 수시로 길거리에서 난투를 벌이던 두 집단의 싸움은 결국 클로디우스의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집정관 선거를 치를 수 없을 정도로 혼란해진 로마. 원로원 의원들은 폼페이우스의 단독 집정관 취임을 허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카이사르도 무언가 해야 되겠죠? 카이사르도 정치를 이어가줄 호민관을 필요로 합니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쿠리오입니다. 재능 낭비에 열중하고 있던 젊은이였습니다. 클로디우스의 친구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클로디우스 사망 이후 클로디우스의 미망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름은 폴비아고요. 쿠리오는 이후 바그라다스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폴비아는 크레오파트라와 연문을 부렸던 안토니우스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귀족 부인들에게는 흔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단지 폴비아란 여성이 결혼했던 이 세 명 모두 카이사르의 오른팔 역할을 해줬던 호민관들이었습니다. 쿠리오는 젊은 시절 원로원파의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원로원파의 대변인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쿠리오가 카이사르파임을 커밍아웃을 합니다. 클로디우스와 동일하죠. 배후에는 폴비아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쿠리오는 기원전 50년 호민관으로서 카이사르의 미션을 충실히 수행을 합니다. 기원전 49년은 안토니우스가
폴페우스가 호민간으로 활약한 해이고요. 기원전 49년 1월 원로원 최종 공고가 발효되자 카이사르에게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도 쿠리오입니다. 카이사르는 쿠리오에게 시칠리아를 맡깁니다. 4개 군단과 함께요. 카이사르가 보았을 때 소카토는 언변이 뛰어날 뿐 군사적인 재능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쿠리오는 카이사르와 함께 종군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시칠리아에 소카토가 아닌 유능한 장군과 많은 부대가 있었다면 갈리아 전쟁을 함께했던 부장 중에 한 명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스페인에서의 전투에 갈리아 때 함께 했었던 부장들을 총동원합니다. 물론 일부는 호민간으로 법무관으로 정치에 나서게 했고요. 그렇다 해도 전투 경험이 전무한 쿠리오에게 시칠리아를 맡겼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장으로 군 경험이 풍부한 레빌루스를 붙여서 보냅니다. 쿠리오의 임무는 시칠리아를 정복하는 겁니다. 소카토가 도망갔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루어졌고요. 또 하나의 미션은 상황이 허락하면 아프리카로 넘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카르타고 지역인 거죠. 이 지역은 폼페이우스파의 곡창지대입니다. 하지만 3개 군단밖에 없습니다. 사령관도 그다지 유능하지 않다고 카이사르는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쿠리오도 경고망동을 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일레다 전투에서 카이사르가 밀릴 때는 자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일레다 전투에서 카이사르가 뒤집기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자 아프리카 원정을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4개 군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반만 출격하기로 합니다. 쿠리오 역시 아프리카의 사령관을 얕본 듯 합니다. 그런데 초반에 전세를 보면 쿠리오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칠리아에서 카르타고 지역까지는 배로 2-3일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대함대가 우티카 앞바다에 나타나자 해군을 책임지고 있었던 루키우스 카이사르의 먼 친척뻘 되는 젊은이라고 합니다. 해군을 이끌고 나서보지만 규모에 놀라 배를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쿠리오는 이 배들까지 수거해서 안전하게 상륙에 성공합니다. 폼페이우스파 아프리카 총독은 우티카에 머물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진영을 구축하고 있고요. 우티카 성까지의 진입로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진지까지 구축한 쿠리오, 우티카 성 앞으로 기병을 보냅니다. 좁은 길로 물자를 옮기고 있었던 행렬을 습격을 하게 됩니다. 방어하던 누미디아의 기병들을 격퇴하면서요. 그리고 바다 쪽에서는 보급품을 실은 200여 척의 배를 쿠리오 진영으로 이동하게 하고요. 이때 뉴미디아의 왕인 유바가 군대를 보냅니다. 선발대입니다. 이들 역시 쿠리오에 의해서 격퇴됩니다. 그런데 쿠리오 군단에 있었던 2명의 백인 대장이 22명의 장병과 함께 폼페이우스 진영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쿠리오가 이끌고 있는 군단은 코르피뉴에서 폼페이우스파 사령관인 에노발부스에 의해서 모집된 장병들입니다. 그런데 카이사르의 전격전에 포위당하자 에노발부스 등 군 고위층이 도망가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들 군단은 항복하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이들을 자신의 휘하에 두게 되고요. 쿠리오가 시칠리아로 갈 때 딸려보내게 됩니다. 쿠리오가 아프리카에 동행한 2개 군단은 바로 코르피뉴에서 항복했던 군단입니다. 쿠리오가 이끌고 온 장병들이 쿠리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전하게 됩니다. 탈주병의 말을 믿은 폼페이우스파 사령관 아티우스는 군대를 이끌고 나서게 됩니다. 쿠리오도 군대를 이끌고 나서고요. 카이사르는 항복한 사령관들 모두에게 거취 선택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섹스투스 퀸틸리우스 바루스도 석방되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에 와 있었던 거죠. 과거 부하 장병들을 보면서 왜 에노발부스에게 충성 서약을 해놓고 카이사르 밑에 있느냐고 다그쳤다고 합니다. 사실 앞뒤가 안 맞죠. 먼저 배신했던 쪽은 에노발부스 등 코르피니오의 사령관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일부 장병들은 마음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쿠리오는 작전회의를 엽니다. 일부 장교들은 적극적인 공격을 하자고 주장을 하고요. 일부 장교들은 일단 철수하자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쿠리오는 적극적인 공격도 무모해 보이고
보이고 후퇴도 비열해 보인다고 일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장병들 앞에 나섭니다. 굉장히 긴 연설문을 카이사르가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카이사르와의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카이사르도 퇴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전 이상으로 장병들이 열정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퇴각을 결정한 카이사르, 장병들의 실수를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하지만 열정을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면서 사령관의 명령을 따라야만 함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쿠리오의 연설문을 보고 있으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느낌입니다. 장병들은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결전을 치르자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다음날 우티카 앞에 진영을 펼칩니다. 아티우스도 군단을 이끌고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두 군단 사이에는 골짜기 있습니다. 건너지 않으면 상대방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골짜기를 넘어가려면 말을 탄 기병들은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보병들은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줘야만 합니다. 아티우스 선공을 펼칩니다. 쿠리오도 카이사르도 아티우스 바루스의 사령관으로서의 능력을 제대로 보았다고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성공에 나섰던 아티우스 바루스의 부대는 쿠리오의 기병에 의해서 패퇴하게 됩니다. 이때 카이사르가 쿠리오에게 붙여줬던 부장 레빌루스가 진격해야 됨을 쿠리오에게 제안합니다. 이를 들은 쿠리오는 전 군단에 진격을 명합니다. 올라가기 어려운 골짜기였지만 이미 기세가 꺾인 아티우스 바루스의 군대가 퇴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골짜기를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승을 이끌게 됩니다. 이때 마침 카이사르로부터 스페인에서의 대승 소식이 계속 전달이 됩니다. 카이사르의 믿음에 대해 보답하고 싶은 쿠리오, 본격적인 우티카 공성전에 나섭니다. 그런데 첩보가 들어옵니다. 유바왕이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쿠리오는 군단을 코르넬리우스 진지로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시칠리아에 있던 나머지 2개 군단을 부르게 되죠. 또한 식량과 목재를 충분히 확보합니다. 이때 새로운 소식이 들어옵니다. 유바왕의 군대가 진군하다가 국경 부근에서 마찰이 발생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브라라는 부장이 일부 군대만 이끌고 우티카로 진군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 승리를 경험한 쿠리오, 기병을 출동시켜서 사브라의 군대를 공략하게 합니다. 편안하게 자고 있던 사브라의 군대는 무너지게 됩니다. 많은 수가 포로로 잡히기도 하고요. 더 자신감이 생긴 쿠리오, 5개 대대만 남기고 전 군단을 이끌고 달려가게 됩니다. 야습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바왕은 기병 2,000을 사브라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코끼리 60마리를 포함한 대군을 이끌고 천천히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 대목에서 쿠리오가 포로 신문을 충분히 하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패퇴하는 적을 함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보수적인 전략으로 기회를 놓친 적도 있습니다. 쿠리오의 군대는 24km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 행군은 강에서 멀어지는 방향입니다. 당시 북아프리카는 해안 지방은 비옥한 곡창지대였지만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막입니다. 물이 부족한 거죠. 유바왕이 사브라에게 보낸 2,000명의 기병과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지난밤 야습을 했었던 기병들에겐 휴식을 주고 겨우 300명의 기병 보병만 이끌고 2,000명의 기병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쿠리오 휘하의 300명의 기병은 당시 누미디아의 기병보다 월등한 실력을 보여주는 갈리아 기병이긴 합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부족한 거죠. 계속 밀리고 있던 상황에서 유바왕의 본 부대가 도착을 합니다. 밀리고 밀린 쿠리오의 부대는 언덕 위로 도망가려 하지만 차단당하게 됩니다. 쿠리오는 부장의 탈출 제의를 거부하고 끝까지 전투에 임합니다. 장렬히 전사를 하게 되죠. 시칠리아에서 도착한 2개 군단은 이 상황을 접하고 뱃머리를 시칠리아로 돌립니다. 수비대와 퇴각한 병사들은 배로 승선도 제대로 못했다고 합니다. 겁먹은 수송선들이 빠르게 도망을 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장병들이 발이 묶이게 되고요. 유바왕에게 포위된 이들은 결국은 항복사절을 보내게 됩니다. 아티우스 바루스도 이들이 원래 폼페우스파의 징병에 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두어 들이려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바왕은 자신이 승장이므로 이들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유방은 개인적으로도 쿠리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고 해요. 쿠리오가 호민관 시절 뉴미디아를 속주로 편입시켜야 된다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유방왕은 대부분의 장병들을 죽이게 됩니다. 일부만 노예로 데려가게 됩니다. 아프리카는 숙제로 남겨지게 됩니다. 비유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아드리아 해를 지키라고 했던 안토니우스와 돌라베라가 폼페이우스의 해군에게 완전히 격파되거든요. 여기서 안토니우스는 호민관인 안토니우스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돌라베라는 반 카이사르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키케로의 사위입니다. 카이사르에게도 유능한 해군 제독이 있습니다. 파비우스입니다. 대서양 해전도 승리로 이끌었고요. 마르세유에서도 해군을 잘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당시 파비우스는 마르세유 공방전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안토니우스와 돌라베라가 이 지역을 책임지게 된 거죠. 반면 폼페이우스파 해군 사령관들은 폼페이우스와 해적 소탕을 경험했던 사령관들입니다. 폼페이우스는 스페인 지역의 전투에는 소극적인 지원을 했지만 아드리아해 방어에는 적극적이었습니다. 200여 척의 배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폼페이우스의 전략은 카이사르가 군단을 이끌고 그리스 쪽으로 넘어올 때 해상에서 최대한 많은 피해를 입도록 하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훈련을 충분히 마친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로 상륙하려 했을지도 모르고요. 카이사르는 안토니우스와 돌라베라에게 40척의 배와 2개 군단을 맡기게 됩니다. 안토니우스는 이탈리아의 동해인 아드리아의 건너편에 일릴리아 지방에 상륙해서 제해권을 잡으라는 명령을 수행하려 합니다. 리본은 돌라베라와 안토니우스가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각계 격파에 나서기로 합니다. 먼저 돌라베라의 해군을 막아섭니다. 리본은 돌라베라 함대를 몰아붙입니다. 노량해전에서 왜군을 관음포로 몰아가는 장면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돌라베라의 함대는 일본군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를 모래톱에 상륙시키고 도망을 가는 거죠. 이 상황에서 겨우 빠져나온 돌라베라는 안토니우스와 합류하려고 합니다. 리본은 틈을 주지 않습니다. 안토니우스를 쿠리타 섬으로 몰아넣습니다. 호위전을 펼치는 거죠. 식량이 부족한 안토니우스 부대, 뗏목을 만들어서 탈출하려는 시도도 합니다. 하지만 리본은 배들을 묶어놓는 방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령관입니다. 안토니우스와 돌라베라가 이끌고 갔던 부대는 갈리아 속주에서 모았던 군단입니다. 종다리 부대라고 불리웁니다. 갈리아 병사들인 거죠. 로마 시민병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부대는 리보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15개 대대 정도 됐다고 하니까 5개 대대 정도가 죽거나 도망을 쳤고 나머지가 폼페이우스의 휘하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스페인을 평정하고 있었던 카이사르, 이탈리아의 방어와 다음의 전투를 위한 준비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카이사르가 브린디시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되는 거죠.